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견 물류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제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55으로 시내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25회째 변함없는 아침 루틴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제가 매일 아침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는 일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부엌에서는 벌써 아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얼른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밥상 차려놨으니 먼저 앉아 있어요. 아내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갓 지은 흰 쌀밥에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 몇 가지.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아침이었죠. 오늘 김치가 유난히 맛있네. 어제 새로 담근 거야? 네, 어제 시장에서 배추가 싱싱해 보여서 조금 담갔어요. 입맛에 맞아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집사람 손맛은 최고야. 제 칭찬에 아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내가 화장을 마치고 나오자 저는 차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여보, 오늘도 바쁠 텐데 굳이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요.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25년째 하던 일인데. 그리고 나도 어차피 회사 가는 길이잖아. 사실 아내의 직장은 제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아내를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와 회사로 가면 30분은 더 걸렸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는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 이야기, 팔순을 넘기신 어머니 건강 이야기, 주말 계획 같은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죠. 아참,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하는 거 잊지 않았죠? 아이, 그럼 벌써 수첩에 적어뒀어. 토요일 오전 10시 예약이지? 네, 요즘 어머니 치매가 좀 더 진행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녁까지 요양보호사님이 계시는데도. 그러게. 우리가 자주 들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주말에도 더 오래 있어드려야겠어. 백화점 앞에 도착하자 아내는 가방을 챙기며 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요.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보내줘요. 여보도 운전 조심하고 회사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내가 백화점 입구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저는 다시 차를 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 뒤에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은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됐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최근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의 퇴근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진 거였죠. 원래 아내는 저녁 8시면 퇴근해서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곧잘 10시, 11시가 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했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백화점은 8시에 문 닫는 거 아니야? 재고 정리하고 매출 정산하느라 좀 늦었어요. 요즘 신제품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할 게 많네요. 아내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야근이 반복되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였으니까요. 그 무렵 또 다른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제 동생이 어머니 집에 부쩍 자주 들르기 시작한 거였죠. 동생은 저보다 5살 어린 53이었고 동생 아내는 50살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1년 전쯤 어머니 통장 관리를 맡겠다고 했을 때는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 혼자 통장 관리하시기 위험해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제가 변호사니까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라며 자신 있게 말했었죠. 어머니도 정민이가 변호사니까 믿을만하지. 라며 흔쾌히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동생이 어머니 집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머니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갈 때마다 동생 부부를 마주치게 됐죠. 형님도 오셨네요. 어느 저녁 어머니 집 현관에서 나오는 동생과 마주쳤습니다. 너도 왔었구나. 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밤에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 네가 자주 와주니 고맙네. 그때까진 동생이 효도하려고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그 어머니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요양원? 저녁까지 요양보호사님도 계시는데 그래도 밤엔 혼자 계시잖아요. 치매가 있으신데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인데 싫어하실 거야. 그래도 안전이 우선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좋은 곳 있는데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동생이 계속 요양원을 권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제가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며 무심코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펼쳐봤는데 잔고가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죠. 예전엔 수천만 원이 넘었던 돈이 이상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를 백화점 정문에 내려주고 작별 인사를 나눈 직후였죠. 아내가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이제 회사로 가려고 기어를 변속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뒷좌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백미러를 봤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제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에 검은 마스크까지 쓴 차림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몸을 돌려 그를 보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제 차에...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남자의 목소린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태도가 딱히 위협적이진 않았죠.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차에 탄 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이 누군지는... 집에 가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출발하세요. 남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신호가 바뀌자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내 차에 탔을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걸까? 평소 습관대로 회사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려는 순간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왜 다른 길로 가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회사 쪽으로. 정신 차리고 운전하세요. 한강 아파트 23동 맞죠? 제 집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혹시 동생과 관련된 사람일까? 아니면 아내 회사와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슬쩍슬쩍 남자를 살펴봤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묵묵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가끔 무언가를 메모하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기 혹시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남자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서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운전에만 집중하세요.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치매가 있으신 어머니가 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 아니면 동생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걸까?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혹시 어머니 때문에? 어머님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죠. 남자의 애매한 대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저는 옆 차선의 다른 운전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남자가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않아서 망설여졌죠. 게다가 그가 제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아내와 관련된 일인가요? 요즘 야근이 많아서 부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내와도 관계가 있지만 아내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니. 그럼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걸까요? 평소엔 30분이면 충분한 거리인데 그날따라 집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남자는 계속 서류를 보면서 가끔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B구역으로 가세요. 평소 주차하시는 곳으로요. 제가 평소 어디에 주차하는지까지 알고 있다는 게 섬뜩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세히 조사했던 걸까요? 주차를 마치고 시동을 끄자 남자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경비원이라도 있으면 눈짓으로 신호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그저 층수 표시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남자가 제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18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혹시 이웃집 문이라도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조용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다들 출근했거나 집안에 있는 모양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뒤따라 들어왔죠. 거실로 가시죠. 앉으시면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남자는 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선글라스까지 벗자 날카롭지만 어딘가 신뢰감을 주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먼저 제 신분부터 밝히겠습니다. 그가 내민 신분증에는 한도준 사설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설탐정이라니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사설탐정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제 차에... 한 달 전에 저희 사무소로 전화하신 적 있으시죠? 박정식 씨. 한 달 전 그 말을 듣자 무언가 아득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요? 네, 정확히는 4주하고 3일 전 밤이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이었죠. 그의 말을 듣자 그날 밤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술을 몇 잔 마신 뒤 홧김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네요. 그때 제가 전화했었죠. 어머님 관련해서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기억나요. 근데 연락이 없으셔서... 사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후회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 일을 외부인한테 의뢰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전화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렇게까지 복잡한 일인가요?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말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회사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면서도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고민됐죠. 부장님, 저 박정식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족 일로... 네, 그 어머니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전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오후에는 꼭 들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탐정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노란색 메모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걸 보니 꽤 오래 조사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한 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요,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고들수록 일이 커졌죠. 탐정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면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놀림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죠. 그때 전화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머니 돈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조사해보니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내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피할 순 없었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탐정이 심호흡을 한 뒤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탐정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죠. 박정식 씨가 한 달 전에 전화하셨을 때 어머님 통장에서 돈이 이상하게 나간다고 하셨죠? 네, 우연히 어머니 통장을 봤는데 잔고가 너무 적어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무심코 펼쳐봤었죠. 예전엔 억대가 넘었던 잔고가 너무 줄어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통장을 보니 매달 큰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통장을 관리한다는 동생분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나요? 네, 그냥 병원이랑 간병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만 했어요. 변호사니까 알아서 잘 관리할 거라고 믿었는데...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달 15일에 정확히 200만 원씩 출금됐습니다. 200만 원씩이나요? 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봤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통장 거래 내역이 있었는데 수신인 이름을 보니 동생 아내였습니다. 전액 동생 부인 서은주 씨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그럼 정말로 병원비나 간병비로 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실제 비용을 조사해봤습니다. 탐정이 병원 영수증과 요양보호사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입니다. 어머님이 매달 치매약 처방받고 진료받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네요. 30만 원이요?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 비용이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주간 요양보호 서비스 월 1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20만 원? 그럼 합쳐서 150만 원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150만 원만 필요한데 매달 200만 원을 빼간 겁니다. 그럼 50만 원씩? 네, 매달 50만 원씩 빼돌린 거죠. 저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껴 모으신 돈을 그렇게 빼먹고 있었다니. 얼마나 오래전부터 일했던 건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년쯤 전부터입니다. 동생분이 통장 관리를 맡은 직후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탐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이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나? 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생분이 어머님께 병원비가 갑자기 올랐다고 거짓말하고 정기 예금도 일부 해지했더군요. 정기 예금까지요? 네, 3천만 원짜리 정기 예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해지했습니다. 명목은 수술비였는데 어머니가 수술하신 적은 없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동생 부인이 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 보증금으로 쓰였더군요. 동생 아내가 작년에 사무실을 확장한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돈이 어머니 돈이었다니. 이건 정말 도둑질이잖아요. 법적으로는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인 범죄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동생이, 그것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런데 동생이 왜 돈이 그렇게 급했나요?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동생분이 최근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더군요. 주식이요? 네, 그 작년에 비트코인인가 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 손실을 메우려고 어머님 돈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동생이 투자 실패로 힘들어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곧 회복될 거다라며 태연했었는데 뒤에서는 어머니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모든 거래 내역과 서류 확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식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라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뭐가 더 있다는 걸까요? 동생분이 단순히 돈만 빼간 게 아닙니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도대체 동생이 무슨 짓을 더 하려는 걸까요? 탐정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동생분 사무실 쓰레기통을 조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 보안이 철저할 줄 알았는데 청소 직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죠. 사무실 쓰레기통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찢어서 버린 것 같았어요. 탐정이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종이들이 들어있었죠. 이걸 제가 며칠 동안 맞춰봤습니다.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붙여서 복원했죠. 그가 복원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테이프로 조각들을 이어붙인 종이였는데 비록 여기저기 찢긴 자국이 있었지만 내용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겉으로 보기엔 요양원 입소 동의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요양원 관련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했죠. 하지만 중간쯤 읽어 내려가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 부분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 및 동산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아래쪽을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요양원 동의서가 아니라 재산 증여 계약서잖아요.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동생분에게 넘기는 계약서였던 겁니다.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인 동생이 법률 지식을 악용해 치매 노인을 속이려 했다니. 근데 여기 도장이 찍혀있네요. 어머니 도장 같은데. 네, 이미 어머님 도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찢어버린 거죠.
문제라면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복사된 서류였는데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진단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등도 치매로 법적 행위 능력에 제한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네,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생부도 그걸 알고 포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탐정이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뭐죠?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동생이 최근에 검색한 인터넷 기록이었죠. 어떻게 이런 걸? 동생분 사무실 컴퓨터 수리를 맡은 업체 직원을 통해 얻었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을 보면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치매 노인 재산관리법, 형제간 재산 분쟁 같은 것들을 찾아봤더군요. 성년 후견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법적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관리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 요양원을 권했던 거군요. 요양원에 가면 자연스럽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년 동안 통장을 관리했다는 실적도 있고요. 탐정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제가 조사해봤는데 통장에 남은 돈 외에도 집이 있으시더군요. 네,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시세가 3억 정도 되던데요. 동생분이 그것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동생에게는 투자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니를 속여서 도장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동생분이 어머님을 자주 찾아갔다고 했죠? 그때 서류를 들고 갔던 것 같아요. 탐정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주차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었는데 동생이 서류 가방을 들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아마 병원 서류나 복지 혜택 신청서라고 속였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도장 찍으시죠. 그것도 범죄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특수 사기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동생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탐정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며칠 더 조사해볼 부분이 있어서요. 동생 부부의 통화 내용이나 추가 계획을 확인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특히 동생분한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셔야 합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탐정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상대로 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탐정이 다시 찾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다니고 어머니도 찾아뵙고 동생과도 통화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죠. 그날 점심시간에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으신가요? 추가 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점심을 대충 때우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탐정이 앉아 있었죠.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탐정이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폰을 건네며 말했죠. 동생 부부의 통화를 녹음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자 동생과 동생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후견인 신청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지? 동생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형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 방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법원이 우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어떻게 증명해? 먼저 이웃들 진술을 확보해야 돼. 형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고 말하게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해? 실제로는 자주 오는데. 우리가 더 자주 가면 돼. 형이 온 날도 우리가 가서 마치 우리만 돌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이웃들은 우리만 기억할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교활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리고 병원 기록도 조작해야 해. 내가 아는 원무과 직원한테 부탁하면 날짜 정도는 바꿀 수 있어.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돈만 좀 쥐어주면 돼. 형이 병원에 모신 횟수를 줄여서 의료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또 뭐가 필요해? 사진이 필요해. 어머니 집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사진. 요양보호사가 매일 청소하는데? 퇴근한 후에 가서 일부러 어질러 놓고 찍으면 돼. 약병 여기저기 놓고 음식물 쓰레기도 좀 갖다 놓고. 형이 관리 안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치매가 꽤 진행됐잖아. 기억 못 하실 거야. 설사 기억하셔도 법원은 우리가 준비한 서류를 더 믿을 거고. 녹음이 끝나자 탐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 전에 녹음한 겁니다. 동생분 차량에서요.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생분이 최근에 만난 사람들 목록입니다. 법원 직원, 정신과 의사, 후견인 전문 변호사를 만났더군요. 벌써 그런 준비를? 네,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동생분이 최근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신용 문제로요. 그래서 더 급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인가요? 다음 달까지 3천만 원 못 구하면 동생 부인의 사무실 보증금을 날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재산을 서둘러 빼앗으려는 거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이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이 녹음 파일이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증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동생분이 변호사잖아요. 녹음의 진위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찢어진 서류는 있지만 원본이 아니라서 약해요. 동생분 사무실에 있는 원본 서류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 기록을 조작했다는 물증도 필요하고요.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제가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탐정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정식 씨, 혹시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동생분이 곧 행동에 나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탐정을 배웅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녹음은 확실한 증거지만 동생이 변호사인 만큼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탐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동생이 다음 달까지 돈이 급하다면 곧 본격적으로 움직일 텐데. 탐정과 만난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지만 이젠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불러 거실에 앉혔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 있어요? 솔직하게 물어볼게. 요즘 정말 야근 때문에 늦는 거야?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사실 야근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퇴근하고 나서 동생네 부부를 좀 지켜봤어요. 뭐? 왜? 여보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아요.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다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는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뭘 했는데? 동생네 집 근처도 가보고 동생 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도 가봤어요. 백화점 보안실에 친구가 있어서 부탁도 해봤고요. 보안실에? 네, 혹시 동생 부인이 백화점에서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해서요. 하지만 아내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이 증거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늦었던 거야? 네, 미안해요. 뭔가 증거를 찾으면 여보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헛수고만 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위해서 그런 일을 했구나. 여보가 혼자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저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가 술 마시고 어디 전화하는 것도 봤거든요. 들었어? 네. 탐정사무소 같은 데 전화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 달 전에 의뢰했었지. 그때부터 저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는데 결국 실패했네요. 아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동생이 정말로 어머니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탐정이 증거를 찾았어. 매달 50만 원씩 빼가고 있었더라.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더 큰 계획도 세우고 있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더 큰 계획이요? 어머니를 법정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대. 아니, 어떻게 동생이 그런... 나도 믿기 힘들어.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탐정이 더 증거를 모으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이제 정말 이 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아내가 현관으로 가더니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민지가 왔어요. 민지는 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였습니다. 22살로 대학교 3학년이었죠.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이 시간에 혼자 찾아온 게 이상했습니다. 민지야, 웬일이니? 들어와. 민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삼촌 죄송해요.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 무슨 일 있니?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제가 더는 못 참겠어서 왔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너무 나빠요.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부모의 일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 일이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집에 서류를 들고 가서는 복지 혜택 신청서라면서 도장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어제 우연히 아빠 서류 가방을 봤는데 뭐가 있었니?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할머니 아파트를 팔려는 계약서도 있었고 요양원 입소 동의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할머니 도장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탐정이 조사한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형이 할머니를 방치한다고 거짓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삼촌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할머니 찾아가시는데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거짓 증언하라고 했어요. 삼촌이 할머니한테 관심 없다고 법원에서 말하라고요. 하지만 전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민지야, 할머니가 불쌍해요. 치매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걸 이용해서 정말 나쁜 짓이에요. 아내가 민지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었죠. 민지야, 네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용기 있는 행동이야. 삼촌, 사실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가 요즘 휴대폰을 자주 만지시더라고요. 전에는 휴대폰 쓰는 법도 잘 모르셨는데 요즘은 뭔가 녹음 버튼 같은 걸 자꾸 누르시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녹음이라니 설마 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언제부터 그러셨니? 몇 달 전쯤부터요. 아빠가 서류 들고 갈 때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아빠가 어제 또 이상한 말 했어요. 무슨 말? 다음 주에 할머니 병원에 데려가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요.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놨다면서. 이제 동생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를 법정 무능력자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관리하려 하는 거였죠. 민지야, 네 부모님은 이 사실 모르지?
네, 제가 여기 온 것도 모르세요. 학원 간다고 하고 나왔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 이제 성인이에요. 옳고 그른 건 구별할 수 있어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법정에 가서라도 진실을 말할게요. 민지야, 그럼 네 부모님과 사이가 이미 각오했어요. 할머니를 이렇게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 어릴 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민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니? 아빠 사무실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0325. 민지야, 그걸 왜? 혹시 필요하실까봐요. 증거가 있어야 막을 수 있잖아요.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너무 늦으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민지야,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민지를 배웅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민지가 큰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그래, 22살짜리가 부모를 고발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탐정한테 연락해 봐야겠어. 민지가 준 정보가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바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민지라는 조카가 찾아왔는데 동생 사무실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움직일 때가 됐네요. 내일 밤에 사무실에 가보시겠습니까? 네, 그래야겠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용기를 내서 찾아와 준 게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걱정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어머니가 휴대폰으로 뭔가 녹음하셨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밤 11시 저는 탐정과 함께 동생 사무실 건물 앞에 있었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라 건물은 조용했죠. 경비원이 1시간에 한 번씩 순찰 돕니다. 지금 막 돌았으니 여유가 있어요. 탐정이 건물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쇠를 구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있는 동생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정민. 간판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죠. 여기 CCTV는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탐정이 능숙하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금고가 어디 있다고 했죠? 조카 말로는 안쪽 사무실에 있다고. 동생이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니 책상 뒤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0325라고 했죠? 탐정이 번호를 누르자 띠릭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죠. 이것 봐요. 탐정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어머니 아파트 매매 위임장, 통장 해지 동의서 모두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있네요. 탐정이 꺼낸 건 병원 직원과 주고받은 금전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진료기록 조작 대가로 500만 원을 줬다는 증거였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진 찍어두겠습니다. 탐정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불안하게 서 있었죠.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인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숨으세요. 탐정이 저를 책상 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다른 사무실을 확인하러 간 모양이었죠.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죠. 탐정이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겠네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검색하자 어머니 재산 현황이라는 폴더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죠. 통장, 부동산, 심지어 금 같은 귀금속까지. 이것도 복사하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탐정이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가죠. 원래대로 정리하고. 금고를 잠그고 모든 것을 원위치시킨 후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동생분이 아무리 변호사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모든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요? 무사히 끝났어요? 증거 확보했어. 아유, 다행이네요. 이제 정말 동생과 마주할 일만 남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저는 온 가족을 어머니 집으로 불렀습니다. 동생에게는 어머니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만 했죠. 어머니 집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마주 앉았죠. 형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아, 그리고 재수씨, 오늘은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이게 뭔지 알겠니? 복사해둔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아파트 매매 위임장, 통장 거래 내역. 형님, 이걸 어디서... 네 사무실 금고에 있던 거야. 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지? 동생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 탐정이 녹음한 동생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이 어머니 방치한다는 증거를 만들자 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죠. 이건... 동생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반격에 나섰죠. 형님, 오해예요. 전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어머니를 위해서야?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돈 관리 못하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거죠. 모든 돈은 어머니를 위해 썼어요. 매달 50만 원씩 빼돌린 게 어머니를 위한 거냐? 그건 관리 수수료예요. 변호사 업무도 공짜가 아니잖아요. 동생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다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봐요, 어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도장은 직접 찍으셨어요. 치매 환자 속여서 받은 도장이 무슨 효력이 있어? 증명해보세요, 제가 속였다는 걸. 동생이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님도 깨끗하신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작년에 어머니 카드로 차 수리비 결제하신 거 제가 다 알아요. 300만 원이었죠? 순간 당황했습니다. 맞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썼던 적이 있었죠. 물론 다음 달에 다 갚았지만. 그건 어머니 허락받고. 증거 있어요? 허락받았다는. 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절 고소하면 저도 형님 고소할 거예요. 그럼 회사에 소문날 텐데 부장님이 어머니 돈 빼돌렸다고. 정년까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렇게 불명예롭게 끝내고 싶으세요? 이 새끼가... 그리고 증거라고 가져오신 것들 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고 불법 녹음하고 이런 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동생은 역시 변호사였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형님, 조용히 끝내시죠. 어머니 통장 관리는 제가 계속 할게요. 대신 형님도 가끔 필요하시면 쓰세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입 다물면 같이 어머니 돈을 나눠 먹자는 거였죠. 아내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정말 파렴치하네요. 가족이 어떻게... 형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형수님도 명품백 좋아하시잖아요. 동생 아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정민아.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너 나쁜 놈이구나.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지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동생이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 갑자기 민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휴대폰을 자주 만지시던데 녹음 버튼 같은 걸 누르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휴대폰 어디 쓰세요? 내 방에.
동생이 급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건데. 저는 동생을 무시하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휴대폰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사들인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음성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파일이 수십 개나 저장돼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쯤부터 최근까지였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자분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가 실수로 누르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번째 파일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병원 서류예요.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아, 이거 병원 서류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재산이라고 써있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치매 초기라 가끔은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보신 거예요. 아니야, 여기 봐. 부동산 처분 위임이라고. 어머니, 치매 때문에 글씨를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정민아, 이게 재산 넘기는 서류잖아. 그 순간 동생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치매인데 뭘 하시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에이, 어머니, 망상이 심하시네. 약 드셔야겠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죠. 동생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들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은 어머니 신경도 안 쓰잖아요. 저희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정식이도 자주 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제도 왔어. 어머니, 그게 언제 일인지 아세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파일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싫어. 내 집에서 살 거야. 어머니, 혼자서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괜찮아. 요양보호사도 있고. 그래도 밤엔 혼자잖아요. 형님이 모시고 살지도 않고. 정식인 자기 가정이 있지. 그리고 자주 와서 봐줘. 형님이 진짜로 어머니 생각했으면 모시고 살았겠죠. 저희가 모실게요. 너희가? 너흰 내 돈만 노리잖아. 순간 탁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겼습니다. 아마 동생이 휴대폰을 빼앗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동생 앞에 섰습니다. 이게 증거가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하실 때 녹음된 거야. 치매인데 뭘 아시겠어요? 라고 네 아내가 직접 말했잖아. 동생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서류인 걸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너흰 속여서 도장을 받았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건... 그리고 여기 날짜를 봐. 2달 전이야. 그때 어머닌 치매 초기였어.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지.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탐정도 불러놨었죠. 이 녹음 파일은 법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거니까 불법 녹음도 아니고요. 동생 아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당장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거야?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가 나눠 가질 돈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민아, 넌 내가 빨리 죽길 바랬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정민아, 정식아.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치매라서 많이 깜빡하긴 해도 누가 날 진짜로 생각하는진 알아. 정민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나가.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마라.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동생 부부는 결국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민지가 했던 말이 결정적 단서가 되어 어머니가 직접 녹음하신 증거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비록 치매를 앓고 계셨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아셨던 거죠.
어머니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저는 탐정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고소장은 즉시 접수됐죠. 변호사가 치매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니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담당 형사의 말대로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고 동생은 곧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의 변호사 자격 정지 절차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변호사가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 아내의 부동산 사무실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신뢰를 잃었던 거죠.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울면서 무릎을 꿇었죠. 삼촌, 제발 부탁이에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민지야.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전과자가 돼요. 엄마도 매일 울고 저희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게 될 걸 예상한 건 아니었어요. 22살 조카가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빠가 모든 재산 청구 포기한대요. 각서도 쓸 거예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찾아온다고 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진 잘못이 없잖아요. 어머니의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여쭤봤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씨가 취하해라. 이미 벌은 충분히 받았어. 가족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다. 결국 저는 조건부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어머니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그동안 빼돌린 돈도 분할해서 갚기로 했죠. 동생은 변호사 자격은 유지했지만 신뢰를 완전히 잃어 사무실을 닫아야 했습니다. 작은 로펌의 월급쟁이 변호사로 다시 시작하게 됐죠.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얼굴 뵙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동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 나도 그 생각했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결국 설득에 응하셨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돌봐드립니다. 정씨가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어떤 날은 저를 정민이라고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정에게는 약속한 금액의 추가 사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테니까요. 민지는 지금도 가끔 찾아와 할머니를 뵙습니다. 어머니는 민지만큼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가족이란 게 참 복잡한 거구나 싶습니다. 미움과 사랑, 배신과 용서가 공존하는 곳. 그래도 결국은 함께 가는 사람들. 이제 저는 다시 매일 아침 아내를 백화점에 데려다주고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어머니를 맡긴 뒤 출근을 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건 가족이 한 명 늘었다는 것뿐이지만 그 변화가 주는 의미는 큽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증세가 더 심해지면 요양보호원에 모셔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젠 그 소중함을 압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겁니다. 그것이 가족이니까요.